중국 경제가 단언하겠습니다만 폭망하는 게 아닙니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중국 경제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고 미중 패권 전쟁이 더 격화될 것이고 만약에 트럼프가 등장한다면 더 중국을 때리기 들어갈 텐데 특히 타이완 해협을 놓고 봉쇄 조치를 하거나 군사적인 충돌까지 있으면 어쨌든 그게 중국 경제에 반영이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투자할 수가 있을까? 중국 경기가 정말 사면 초가에 놓였다. 중국 경제가 뭐 안 좋다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네. 사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다 보니 또 관심도 많이 가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국 경제를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이유가 쓸데없이 중국 경제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남의 나라 걱정하는 게 아니고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가 좌지우지 되니까 특히 한국 주가가 지금 지지부진한 이유도 네. 중국 주가가 빠져서입니다. 중국 주가, 홍콩 주가가 빠진 이유는 중국으로 돈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네. 돈이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대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중국에서 돈을 빼면 일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주가 오르고 네. 중국 주가 떨어지는데 한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죠. 네. 그러니까 수출 의존도가 높죠. 그리고 일본과는 경합하는 거예요. 네. 이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수출 경합도라고 해요. 네. 한국도 미국에 자동차 수출하고 한국도 미국에 철강, 조선 수출하는데 일본도 철강, 조선, 자동차 똑같이 수출해요. 그러니까 경합하는 나라예요. 경합하는 나라고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중국은 우리나라가 의존하는 나라예요. 무역이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꼬꾸라지면 한국 경제도 수출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함께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고요. 주가도 같이 중국하고 같은 나라야. 이게 좀 기분 나쁜 표현이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홍콩, 뭐 대만, 한국 같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경향이. 네. 그래서 중국에서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본으로도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라고 보니까 중국 경제를 좀 예의주시해야 될 텐데 중국 경제가 그냥 펀더멘탈 자체가 소위 펀더멘탈이라고 한다면 생산, 소비, 기업의 신규 투자, 수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 경제가 만만치 않다,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근거를 좀 하나씩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소비인데요. 이 소비자 신뢰지수 추이를 보시면 네. 2020년 팬데믹 때 살짝 꼬꾸라졌다가 다시 올라갔죠.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2022년에 대봉쇄 조치 이후에 급격히 소비자 신뢰지수가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안한 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 이후에 리오프닝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살짝 있었다가 다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소비자의 신뢰지수가 떨어지는 현상을 또 다른 지표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다른 지표 대표적인 게 저축액이에요. 그러니까 저축을 늘린다는 건 뭘까요? 소비자들이. 상황이 좀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에 대해서 불안할 때 저축을 늘려요. 근데 현재가 경기가 괜찮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소비를 늘려요. 그러니까 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줄이는 거는 미래 소비를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저축을 늘린다는 것은 현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린다는 것은 현재는 어떻게든 이겨내보고 미래에 불안하니까 미래 소비를 위해서 아껴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과 같이 맞아떨어지는 게 저축액이 늘어요. 네.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죠. 그런 관점에서 중국 경제가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 제조업 경기나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구매자 관리 지수입니다. 뭐냐면 기업이 있습니다. 네. 우리 부익남도 기업 출신이지만 그 기업에 예를 들어서 건설 회사다. 그러면 구매 부서가 있습니다. 구매 부서가 시멘트 살까, 철강 살까, 뭐 이런 걸 고민하는 거 언제 살까. 그럼 그 구매 담당 부서의 헤드가 있겠죠. 예를 들어 상무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는 방식이에요. 이 조사가 물어봐서 구매자 관리 지수를 물어봐요. 해서 앞으로 더 좀 살 거냐, 구매해둘 거냐. 네. 그럼 이게 결국 업황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것을 서비스업이냐 제조업이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제조업은 이 지수가 50을 여전히 밑돌아요. 그러니까 50이 기준선입니다. 밑도니까 뭐예요? 제조업 경기가 여전히 안 좋다. 회복이 안 된다. 생산할 일이 별로 없다. 이 뜻이고요. 역시 빨강색 서비스업조차도 비제조업 같은 경우도 뚜렷한 개선세를 못 보이고 있습니다. 50선에서 거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것처럼 중국 경제가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경기라는 관점에서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수출도 그러한데 이 그래프가 아마 전체적인 것을 한 방에 정리해드리는 그런 그래프가 될 것 같은데 중국 경제가 제가 단언하겠습니다만 폭망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 경제가 갑자기 뭐 파탄 나는 게 아니에요. 네. 꼬꾸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파탄과 꼬꾸라지는 게 다르다. 아, 꼬꾸라진다는 건 뭐냐면 이 그래프처럼 빨간색 선을 보세요. 저는 이걸 꼬꾸라진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약간. 더 이상 고성장은 못 가고 그냥 저성장으로 고착화된다. 네. 아까는 늙어간다 이런 표현, 쇠약해진다 네. 이런 느낌이지 갑자기 올해 망한다, 중국 경제가 사라진다, 폭망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계속 성장세가 둔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둔화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한 가지 설명드리면 이 중장기적으로 검정색 수출 증감률 그래프가 있죠. 이게 2010년대까지는 10년 초까지는 이게 수출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상회했죠. 이게 뭐예요? 수출이 중국 경제를 견인했던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근데 반대로 좀 넘어가서 2010년대 이후로는 대체적으로 수출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밑돌죠. 네. 그러니까 수출이 중국 경제를 견인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뭐 미중 패권 전쟁이다, 차이나 엑소도스 현상이다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린 건데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지만 수출도 호락호락하지 못하고 그리고 소비도 생산도 경기도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 펀더멘털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간다. 다만 한 가지 의견 드린다면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이 경제를 파악하셔야 되니까 중국 경제가 여전히 뭐 4%대 5% 성장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괜찮은 거예요. 이게 갑자기 폭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성장세가 둔화된다 이런 면에서 그러면 중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된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둔화된다라는 전제를 깔아도 되겠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중국 경제가 이렇게 쇠약해진다, 꼬꾸라지는 흐름이다 라는 것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지 못하겠다. 한국도 피크 차이나 정점 찍고 다시는 고성장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한 구조적인 의존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쇠약해지면 한국 경제도 수출이라는 경로, 적어도 수출이라는 경로면에서 쇠약해지는 흐름인 거죠. 그러면은 아까 좀 궁금했었던 게 네. 우리나라로 돈이 안 오고 중국에서 나온 돈이 일본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네. 우선은 그러면 이제 일본은 중국의 의존도가 우리나라보다 좀 낮아서 그걸로 가는 건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의 기업 경쟁력이 우리나라보다 더 좋으니까 우리나라 올 돈이 일본으로 가는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주식 종목을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섹터를 ETF로 사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잠깐 한번 ETF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게요. MSCI 지수. 그럼 MSCI에 선진국 지수가 있고 신흥계도국 지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신흥국 지수에 신흥이죠. 들어가 있죠. 네. 일본은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 안 하시고 간접 투자만 생각해봐도 옮기는 거군요. 그렇죠. 돈을 이쪽으로 넣을 거냐 이쪽으로 넣을 거냐를 선택하는 건데 네. 그만큼 아시아에 투자를 하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그 돈이 중국이 쇠약해진다. 그러면 일본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일본 경제는 펀더멘털이 괜찮았으니까 네. 중국 경제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고 미중 패권 전쟁이 더 격화될 것이고 만약에 트럼프가 등장한다면 더 중국을 때리기 들어갈 텐데 특히 타이완 해협을 놓고 뭐 봉쇄 조치를 하거나 군사적인 충돌까지 있으면 네. 어쨌든 그게 중국 경제에 반영이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투자할 수가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는 것이고 대체제로서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네. 투게더가 있고 조한나골드가 네. 있어요. 근데 투게더가 없어요. 어. 뭐 삽니까? 조한나골드 사는 거예요. 안 사는 분들도 있긴 하죠. 그렇지만 저는 사요. 그런 식으로 비슷하니까. 대체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아니면 일본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금이 몰렸던 거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은 이제 어제인가요?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이제 미국,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금리 인상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반대로 또 중국은 또 경제 안 좋다고 또 금리 막 낮추고 막 이런 네. 것들도 하는데 네네. 그런 것이 뭔가 좀 연관돼 있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아, 그것을 직접 연관을 시키긴 좀 어렵고요. 물론 미국도 신경을 쓸 수 있겠지만 자국 경제가 더 중요해요. 네. 중국 경제는 제가 이른바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건 좀 구체적으로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본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그동안 어땠었을까요? 한 계속 2-30년간 똑같다고. 물가 상승률이 그냥 0 밑에서 맴돌았어요. 0 밑에. 그 언저리에서 맴돌았어요. 이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을 우리 한국어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영어식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디플레이션인 거예요. 물가도 안 오르고 임금도 안 오르고 정체된 거예요, 나라가. 네. 성장세도 주춤하고 0%대. 그러니까 이런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경제였으니까 경기 부양이 중요해요, 물가 안정이 중요해요.
좀 부양부터 해야 경기 부양이 네. 중요해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마이너스를 줄곧 기록했기 때문에 이 2022년에 글로벌 인플레가 작용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략 2%에서 6.3%로 올랐어요. 그럼 대략 격차가 대략 한 4%포인트 인플레 압력이 작용한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2%에서 9%로까지 올랐으니까 한 6% 혹은 7%포인트의 인플레 압력이 작용한 거예요. 네. 근데 일본도 작용했겠죠. 일본은 마이너스 물가에서 인플레 압력이 4%포인트 작용해요. 그럼 마이너스 1%라고 해볼게요. 네. 그럼 4%포인트 정도 작용하면 0이나 마이너스 1이면 기껏해야 4% 정도를 찍은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네. 그랬을 때 이 고물가 가지고 놀랐을까요? 아니면 와 다행히 이 디플레에서 벗어났구나. 우리도 이제 좀 벗어나는구나. 그러니까 그 물가가 무서워서 고물가가 걱정이 돼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다행히 우리 얻어 걸렸네. 그동안 계속 마이너스 물가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물가가 정상화되는 것을 우리 만났으니 그냥 금리 놔두자. 물가는 좋아. 이 정도면 감사해. 또 정점 찍고 떨어질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오로지 경기 부양만 신경 쓴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를 8년 동안 유지했던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금리를 8년 동안 유지하다 보니 어쨌든 물가는 2% 수준으로 지금 떨어졌어요. 목표 수준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의 금리 인상은 뭘까요? 금리 정상화입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위기 시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제로 금리로 끌어내렸죠, 우리나라도. 네. 미국도 끌어내렸죠. 그러니까 통화정책 수단이 있는 거예요. 통화정책 수단이 없으면 위기 대응 능력이 사라져요. 올려놔야 내릴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마이너스 금리는 정상적인 금리는 아니다. 그래도 한 1% 정도는 금리를 올려놔야 그래야 위기 상황에 대응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통화 정책의 수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이 있는데 총알이 없는 거면 안 되잖아요. 일종의 약간 체력을 끌어올려 놓는 느낌인 건가요? 총알 장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총알이 없으면 수단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정상화하는 흐름인데 금리 정상화했다가 혹시 물가가 다시 디플레되면 어떡할까? 이런 걸 염려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조심조심 금리를 인상하는 거예요. 조심조심 인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보고 인상하는 거예요. 단서가 뭐냐면 임금 인상률. 임금 인상률이 뚜렷하게 상승하면 이번에 1차 집계 결과 한 5.28%인가 나왔거든요. 네. 이게 역대급이에요. 상당히 많이 예, 이 역대급이에요.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에요. 일본 역사상. 네. 그러니까 계속 임금 상승률이 정체됐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높아지면 그 임금은 쉽게 말하면 인건비잖아요. 기업에. 인건비가 올라가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반영되겠죠. 네. 그래서 물가가 그래도 정상화되는 수순으로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그 결과 통계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조심스럽게 단행한 것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정도로 막 급격하게 올리는 건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워낙 낮기 때문에 조금씩 일본이 지금 목표하는 금리가 네. 마이너스 0.1%였거든요. 네. 0.2%가 목표입니다. 0.2. 목표가. 아, 그게 될지는 몰라요. 네. 목표가 0.2%예요. 그만큼 금리를 굉장히 천천히 점진적으로 우리 한 번 인상 인하할 때 베이비 스텝을 0.25%포인트잖아요. 보통. 네.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미세하게 금리를 인상하는 조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뭐 엔화가 초강세로 전환된다.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엔화에 투자하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으나 큰 기대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만큼 일본의 체력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간다고 말해요. 일본 체력 약합니다. 일본도. 그러니까 2023년만 반짝 1% 후반의 성장률을 보였지만 24년에는 도로 1%로 내려오는 흐름입니다. IMF의 전망치도. 네. 그리고 IMF 전망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있고 미국의 페드가 있듯이 일본의 BOJ, 일본은행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은행 홈페이지 가서 일본은행 위원들이 바라보는 일본 경제 전망. 네. 그게 중요하잖아요. 일본은행이 바라보는 일본 경제 전망도 24, 25년 다시 1%대로 가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리한 전망이 아니에요. 원래 0, 1%를 왔다 갔다 하다가 23년에는 쉽게 말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다소 얻어 걸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 후반을 경험했는데 다시 1% 정도로 내려오고 25년 또 더 0%대로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데 어쨌든 통화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특히 이 중앙은행이라는 통화정책 수장과 재정정책의 수장,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먼저 한다면 통화정책 당국으로서는 어쨌든 다른 거 무시하고
통화 정책 수단을 갖추는 게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올릴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올려. 그렇죠. 어떤 위기가 또 터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0.1은 말도 안 된다. 그래도 0.1까지는 올려놓자. 이런 흐름이라고 정상화라고 보면 좋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0% 이자라고 생각하면 무슨 소린가 싶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돈을 빌려도 이자를 안 내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그렇게 해도 돈을 안 빌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할 데도 없고.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 거죠. 잠깐 설명드린다면 중앙은행이 있고 아주 쉽게만 중앙은행이 있고 시중은행이 있겠죠. 근데 우리 부익남님도 네. 한국은행 가서 돈 빌리지는 않잖아요. 네. 시중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금리는 뭘까요? 정책금리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한테 돈을 빌려올 때 네. 유동성 마련할 때 적용하는 금리니까 마이너스 금리면 은행으로서는 돈을 마구 빌려와도 되겠죠. 네. 근데 돈을 마구 가지고 와봐야 시중에서 예를 들어서 1%로 대출을 해가요. 근데 그런 대출 수요가 있어야 돈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도 시중의 유동성이 뭐 적극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 그런 경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좀 궁금한 거는 지금 어쨌든 양 옆에 나라, 지금 네. 일본, 뭐 중국 약간씩 변화가 있으니까 우선 이제 중국의 경제가 이제 더 뭐 어쨌든 천천히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네. 우리한테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우선 네. 중국은 뭐 지금 디플레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일본이 겪었던 걸 이제 중국도 겪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자,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굉장히 재밌게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금리 인상할 때 일본은 금리를 마이너스로 동결했지만 중국은 금리를 오히려 인하했단 말이에요. 네. LPR 금리를 뭐 인하했단 말이에요. 또 지급 준비율을 낮춰가지고 시중의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럼 중국 경제의 자체적인 결함 때문이에요. 바로 물가 상승률 둔화죠. 네. 그러니까 금리를 이렇게 인하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도 낮은 금리인데 금리를 인하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게 디플레가 현실화될 것이 두렵기 때문에 중국 경제도 스스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또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고 네. 부채 문제도 심각하고 그러니까 늪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중진국 함정에 빠졌고요. 중진국까지는 왔는데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패권 전쟁도 작용하겠죠. 네. 두 번째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성 말고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졌고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의 늪에 빠졌고요. 부동산 또 마지막으로 부채의 늪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까지 인하하고 지급 준비율도 낮추는데 그런데 이게 말을 듣지 않아요. 유동성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다 묶으면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프 한번 보시면 중국의 물가 상승률 추이가 2020년 들어서 계속 3%를 밑돌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는 2%지만 중국의 목표 물가는 3%라고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여러 발표를 할 때마다 우리의 물가 상승률 관리는 3%를 목표로 한다라고 계속 말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관점에서 해석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중국 물가 상승률을 우리 관점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3%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목표예요. 근데 보시면 2020년 팬데믹 이후로 2%, 3%를 밑돌죠. 네. 쭉 밑돌죠. 파란색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를 밑돌다가 22년, 23년 들어서 세계가 다 고물가 때문에 그러네요. 걱정이던 그 구간에 혼자 디플레이션이 걱정되는 거예요. 목표 수준을 밑돌아요. 네. 이거를 디플레이션 우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다. 물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진다. 이건 디플레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23년 한 2, 3월부터 중국 물가 상승률이 0%를 기록하다가 마이너스를 깃고 다시 0 마이너스 그러다가 23년 후반부터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8 그리고 0.2%로 오른 거예요. 다만 24년 2월 물가 상승률이 0.2%로 고작 많이 올랐는데 오른 이유는 일시적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나라로 치면 설명절이 있었어요. 잠깐 좀 소비를 했군요. 네, 왜냐하면 이 물가는 24년 2월 물가는 23년 2월 물건의 가격과 비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23년 2월은 팬데믹 때문에 춘절 효과가 없었어요. 네. 설명절 이렇게 모임이 거의 없었어요. 네, 네. 그랬는데 24년 2월은 대대적으로 모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폭발하면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월 물가도 폭등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0.2% 오른 건 저는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중국은 이제 다른 나라들은 막 4, 5% 이상씩 막 올라가던 물가가 있는데도 여기는 0%를 찍었다는 건 실질적으로는 이런
지금 효과가 없었으면 마이너스 그렇죠. 많았다는 거네요. 글로벌 인플레 압력마저 없었다면 네. 마이너스 물가였다고 생각하고요. 이 소비자 물가를 지금 봤지만 소비자 물가를 전망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지표가 PPI. 생산자 물가예요. 네. 그러니까 제조 물가가 어떻느냐 보면 제조 물가가 오르면 한 3개월 있다가 소비자 물가도 반영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제조 물가, 생산자 물가는 더 큰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 물가 이렇게 둔화되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를 안 하고. 펀더멘탈이 안 좋아서 네. 그래요. 소비가 안 투자도 안 되니까 하고. 가격을 어떻게 할까요? 깎아주고. 떨어뜨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 생산이었던 거예요. 그래 가동률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안 좋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현상이고 디플레이션 현상에 낮은 금리를 계속 도입하고 지급 준비를 낮춰서 유동성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네. 단순한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러면 중국의 경제가 다시 회복할 가능성 뭐 이런 네. 것들은 지금 당장은 뭐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인가요? 구조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건 중장기적으로. 네. 지금부터 그 IMF 전망은 28년까지 있으니까 네. 2028년까지 구조적으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 그래프 다시 보여드릴게요. 구조적으로 좋게 흘러가진 않겠다. 이제 3을 향해 가는 거예요. 네. 성장률이. 그러니까 3%면 거의 한국 혹은 뭐 한국, 미국도 가끔 경험하는 네, 뭐 성장률이거든요. 선진국 정도 수준. 예, 선진국 안착한 거예요, 거의. 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성장세가 많이 둔화되는 거고요. 이런 흐름이지만 24년 하반기 경기적 회복은 있습니다. 왜 리오프닝의 효과가 드디어 24년 하반기 나타나고요. 또 관광객의 유입이라든가 네. 또 그밖에 해외 직접 투자가 묶였던 게 좀 들어오고요. 일시적인 회복은 있어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중국 경제가 다시 고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중국 경제가 부동산에 많이 의존하는 것도 있을 텐데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수 쪽을 많이 좀 이렇게 활성화한다고 부동산 쪽을 많이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네. 이제 그쪽이 힘들면서 지금 다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부동산 쪽은 뭐 반등의 여지가 좀 있나요? 중국 부동산 시장은 반등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좀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요. 0%는 아니지만 0%는 아닙니다. 많진 않다. 많지는 않고요. 아. 그러니까 그 회복의 정도가 강하긴 어렵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투자를 보여주는 지표, 회색 그래프, 그리고 부동산 판매 면적 지표, 그리고 그렇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신규 착공을 안 하겠죠. 신규 착공 면적 지표 전반적으로 다 우하향합니다. 네. 이게 부동산 경기 침체죠. 또 부동산 경기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도시마다 다르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도시들을 나열해봤어요. 보면 도시들 중에 하락하는 도시를 초록색, 상승하는 도시를 빨강색. 그럼 하락하는 도시가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자. 한 지금 70개 도시 중에 한 60개는 그렇죠 60개 네. 이상이 하락하고 있는데 63개 정도가 하락하는 도시예요. 네. 그리고 하락 전환하는 도시 수가 더 많아지죠. 네. 상승하는 도시들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부동산 시장이 뭐 딱히 지금 당장 개선될 만한 그런 여건이 좀 아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부채의 늪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렇다 할 경기 부양책도 적극적으로 제시를 못해요. 지금 현재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정말 사면 초과에 놓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유동성 함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관련돼서 한국 경제도 중국 때문에 뭐 좋아지기가 지금 쉽지 않을 수 있는 상황. 일단 대중국 수출이라는 면에서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것이 디리스킹 혹은 디커플링 네. 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요즘에. 그러니까 디리스킹은 중국으로부터의 위험을 좀 차단하자 혹은 중국과 따로 가자. 근데 이게 대중국 수출을 줄이자가 아닙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 규모는 유지하더라도 중국이 아닌 그 밖에 다른 신흥국들을 적극적으로 신흥국을 수출국을 개척하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의존도가 줄어들죠. 낮아지니까.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지금 약 20%가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10%로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인도에 대한 의존도가 예를 들어서 5, 6, 7%로 늘어나고 베트남에 대한 의존도가 10%, 15%로 늘어나고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글로벌 사우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이 세계 주요 강국들이 싸울 때
서방 강국 그리고 중러 동맹국들이 싸울 때 글로벌 사우스들의 입지가 부상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의존도를 더 늘려나가는 그런 정책들, 그런 기업들의 대응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 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도 같이 망가지는 거죠.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못한다. 네. 그만큼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또 생산성이 둔화된다.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위축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대중국 수출이 단순히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한다. 그것도 막대한 비중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디리스킹 전략, 디커플링 전략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국가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